안녕하세요. 7개 존날입니다. 100세 시대의 50은 인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50 이전에는 남의 삶을 숙제하듯이 살았다면 50 이후에는 자신만의 삶을 즐기며 의미를 찾아가는 황금기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대신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의무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운 관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을 좌우합니다. 50 이후의 삶은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는 데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이전에 시도해보지 못한 활동에 도전하거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꿈을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 이막에서 가슴 설레는 삶을 살 것인가, 약해지는 몸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한탄하며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서원 교수는 나다운 삶을 살아낼 때 인생은 재미있다. 나만의 그림을 그리며 훌륭한 어른보다 따뜻하고 유쾌하게 나이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그래서 50이 넘어 가장 재미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며 자신만의 색깔로 삶을 칠해나가는 여정입니다. 50 이전까지는 남의 얼굴로 살았다면 50 이후부터는 나의 얼굴로 살아야 합니다. 50을 넘어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진정으로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인생을 숙제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부터인가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기로 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나이를 이야기하면 벌써 그렇게나 되셨어요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50이라는 숫자를 넘긴 후에 부쩍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상대방은 나에게 그 나이로 보이지 않는다는 칭찬으로 하는 말일 텐데 정작 나는 이 말에 별 감흥이 없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약해지면 되레 반가운 마음이 든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은 10대 청년 같다면 오히려 슬펐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어김없이 겪는 노화의 과정을 나도 겪는다는 생각은 잔잔한 슬픔과 함께 담담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100세 시대가 된 지 오래다. 100살까지 산다는 소리가 놀랍지 않다 보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졌다. 50은 100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인 터닝 포인트에 해당한다. 나이 50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50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이지만 크게 나누면 몸과 마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50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몸을 생각하면 건강이 꺾이는 시기다. 50 이전까지는 몸으로 산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몸은 펄펄 난다.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고 어디 뼈가 부러져도 금방 아문다. 쉽게 지치지 않아 하나를 마치면 다른 일로 달려간다. 그러다 50이 되면 확연히 달라진다. 감각이 먼저 고장난다. 노안이 오고 입맛은 둔해지며 귀에서 쇳소리가 가끔 들린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밤을 새우면 회복하는 데 며칠이 걸린다. 인생은 몸과 마음이 이어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50이 되면 여태껏 열심히 달린 몸이 다음 주자인 마음에게 바통을 넘겨준다. 이제는 마음이 달릴 차례다. 이전에는 몸의 건강으로 생명을 유지했다면 지금부터는 마음의 건강으로 살아야 한다. 마음의 건강을 두 글자로 줄이면 지혜다. 지혜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지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좋은 일에도 과하게 기뻐하지 않는다. 좋은 일이 잠시 머물다 떠날 것임을 알고 이후에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음을 알아서다. 그래서 나쁜 일에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해결될 것이고 삶에 필요한 배움 하나를 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몸이 주인이고 마음이 시중을 드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이 주인이고 몸이 시중을 드는 시간이다. 몸이 주인이 되는 시기에 중요한 감정은 즐거움이다. 맛있는 걸 먹고 멋진 곳을 보고 짜릿한 연애를 하고 익스트림 스포츠에도 도전하면서 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기이다. 마음이 주인이 되는 시기의 감정은 잔잔함이다. 특별히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없이 담담해진다. 50 이전에는 무슨 일이 생겨야 즐겁지만 50 이후에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야 편안하다. 행복의 조건이 정반대가 된다. 연극에서도 1막도 재미있지만 훌륭한 연극은 2막이 더 재미있다. 연극 1막에서는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의 벽에 부딪혀 절망한다. 그러다 2막에서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 노력한다. 욕심을 내려놓으려 하고 세상을 향한 저기의 시선을 따뜻한 포용의 시선으로 바꾸려 한다. 빨리 가던 걸음을 천천히 간다. 삶이 온전해지려면 50 이전에는 즐거워야 하고 이후에는 화평해야 한다. 그러니 50이 되니 몸이 무거워진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꽃피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바통을 건네주고 받는데 성공했다고 축배를 들어야 한다. 몸의 시대는 가고 마음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삶의 무대가 아름답게 펼쳐지기 시작한다. 내가 30년간 스승으로 모시는 이근우 선생님은 누이는 잘못된 말이라고 했다. 엄마 배에서 나온 순간부터 우리는 노인이거든. 뱃속 시절보다는 더 나이가 든 셈이지. 이 세상에 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어. 모든 삶의 순간은 나이가 들어가는 에이징이야. 정년, 중년, 노년은 세상의 구분에서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 본질적으로 20살도 에이징, 60살도 에이징이야. 우리는 날마다 몸은 조금씩 약해지고 그만큼 마음은 성숙해져 가는 존재야. 50 이후에 생긴 좋은 습관 중 하나는 한 번씩 멈춰서서 생각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이다. 여러 해 전 교수 생활을 하다가 50대 후반에 몸이 불편해진 어른을 제자로 만났다. 그는 대기업 부사장까지 하던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겨우 의식은 찾았으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는 좌절했고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가족을 생각하면 죽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재활을 시작했다. 반신마비에서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전에는 없었던 시간이 생겼다. 한 번씩 멈춰서서 주변을 바라보고 생각했다. 길가에 핀 들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온 후 땅 위로 나온 지렁이가 살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기어가는지 눈에 들어왔다.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삶에서 다른 생명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 기적이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환자에게 위로와 친절을 베푸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좀 더 사람들을 잘 돕고 싶다는 마음에 내가 있던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지원하여 공부했다. 그 제자를 보면서 깨달은 건 몸이 무너져도 마음이 살아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50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바통 이어받기에 중요한 숫자이기도 하다. 몸의 기능이 떨어지지만 마음은 성숙해지고 깊어진다. 몸의 시대가 저물고 마음의 시대가 열린다고 50을 해석하면 50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숫자다. 인생 이막에서 가슴 설레는 삶을 살 것인가, 약해지는 몸을 한탄하며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는 기왕이면 설레는 삶을 살고 싶다. 인생 절반도 아름다웠고 나머지 절반은 더 아름다웠다고 말하며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은퇴한다는 생각에서 은퇴할 수 있는가?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 늙는다. 시야를 넓히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어느 은행 지점장이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에 빠졌다. 지점장으로 있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막상 은행 일을 그만두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고민 끝에 발견한 일은 운전이었다. 그렇게 해서 회사 택시를 거쳐 개인 택시로 운전을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다. 운전하면서 비로소 은행 안에서만 보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점장으로 있을 때보다 운전사로 일할 때 훨씬 즐겁고 재미있었다. 연금이 있어 노후 자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아내와 개인 택시로 여행도 다녔다. 최고의 손님은 아내였다. 아내와 금슬도 좋아지고 여기저기 아프던 몸도 더 건강해졌다. 퇴직 후 우울하던 마음도 씻은 듯이 나았다. 퇴직한 친구들과 가끔 술자리를 가지면 은행장이나 하던 사람이 운전이 뭐냐며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세상 일에 귀하고 천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대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퇴직이 곧 은퇴이며 그들은 자기 분야를 벗어나면 무료함과 권태, 우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자 친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중학교 교장을 정년 퇴임하고 색소폰 연주자가 된 친구였다. 그 친구는 교사 시절에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색소폰을 퇴직 후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다. 하루 4시간씩 5년 동안 연습을 지속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인터넷을 통해 색소폰 동호회를 찾아갔다. 그곳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길거리 버스킹과 구청에서 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박수와 앵콜하는 소리에 어깨춤이 절로 났다. 교장으로 근무할 때 느끼지 못한 자유로움과 흥겨움, 그리고 보람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색소폰을 연주할 때는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색소폰이고 색소폰이 나인 생각이 들었다. SNS로 소식을 알리며 고정 팬들도 적잖이 생겼다.
최근에는 트럼펫도 배우기 시작했다. 내친 김에 악기를 하나 더 연주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내와 클래식 연주에도 다니기 시작했다. 더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주자의 음악을 듣는 것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택시 운전을 시작한 동창과 부부 동반으로 강원도 고성바닷가에 가 색스폰을 연주하고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때 이게 사는 맛이구나 기쁨을 만끽했다. 이후 두 부부는 가끔 연주 여행을 떠났다. 택시에 딱 맞는 4명이라 어딜 가도 쾌적했다. 맛있는 회도 먹고 술도 한 잔 기울이고 석양이 지는 노을에서 멋지게 색스폰도 연주하고 살면서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두 부부에게 퇴직은 있어도 은퇴는 없었다. 은퇴한다는 생각에서 은퇴하였기에 이전의 삶과 또 다른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두 사람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퇴직을 은퇴라 생각하고 그만 스스로 의욕과 마음을 내려놓기 때문이다. 돈이 되지 않는 일도 엄연히 일이며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도 일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해야만 하는 일에서 퇴직한 후 하고 싶은 일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때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황금기에 당도한 것이다.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얼마나 일에 대한 열린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로 정해진다. 일에 대해 닫힌 시선은 자신이 해온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못하는 것은 시작할 엄두도 내지 않는 것, 일에는 귀천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해보지 않은 일, 하고 싶은 일, 서툰 일에 흥미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일에 대해 열린 시선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스스로 할 일이 없다고 여길 뿐이다. 나 또한 한 번도 은퇴를 생각한 적이 없다. 일의 종류만 바뀔 뿐이라고 생각한다. 교수에서 시간 강사로, 작가로, 방송인으로, 프로그램 기획자로 바뀌었다. 그 가운데 돈이 되어 수입이 들어오는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부담이 없이 일을 시작하고 언제든 접을 수 있다. 이런저런 일들에서 소소하게 들어오는 돈을 합하면 먹고 살 만한 돈이 되니 신기하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없는 일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하는 사회에서 자랐다. 그러다 보니 자꾸 그런 자리가 없나 기웃거리게 된다. 그런 자리는 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해도 경쟁자가 무척 많아서 선택받기도 어렵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쓸데있는 일만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박 쏟아지듯 후두두 쏟아지기 시작한다.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 하나 잘 쓰면 평생 청년으로 가슴 설레며 살 수 있지만 마음 한 번 닫으면 외롭고 서러운 일상이 반복된다. 퇴직은 있지만 은퇴란 없다. 은퇴라는 생각에서 은퇴하는 순간 제2의 삶이 환하게 시작된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비밀. 촉망받는 과학자에서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된 분을 만난 적이 있다. 물리학 박사를 받고 나로 발사에 기여하면서 명성이 쌓이고 있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연극 한 편을 보았다.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었는데 극중 주인공은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다가 15분에 죽습니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는다.
병원문을 나서는 주인공에게 전화 한 통이 온다. 재산 상속을 해줄 테니 얼른 서명을 하러 오라는 할머니의 전화였다. 15분 뒤에 죽는데 유산이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잠시 후 구애하던 여자로부터 전화가 온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테니 얼른 오라고 했다. 15분에 죽는데 결혼이 무슨 소용인가. 이어 세계적 과학기술지에서 전화가 온다. 당신의 논문 게재가 확정되었으니 어서 게재료를 내란다. 그게 다 이제 무슨 소용이람. 남자는 15분 앞에서 세상의 모든 욕망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오열한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다. 남은 15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였다. 연극은 그렇게 끝이 났다. 연극의 어느 부분은 그의 실제 이야기였다. 안정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것도, 사랑하는 여인이랑 약혼식을 끝낸 것도, 과학지의 학술 논문 게재를 기다리는 것도,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것까지도. 그런데 삶이 15분만 남았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15분이 15일로 15년으로 확대된다 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찾아내야 했다. 남들이 좋다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한 번 나온 눈물은 멈추지 않고 2시간 넘는 오열로 이어졌다. 진짜 나로 살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을 삶에 실현하기 위해 그는 수도회를 찾았다. 부와 명예와 이성 대신 깊은 진리와 영적인 삶을 사는 수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수사님, 수도자의 길을 가시니 무엇이 가장 좋으세요? 공허하지 않아요. 그의 답변에 공갈빵이 떠올랐다. 공갈빵은 겉은 부풀어져 큰데 속은 텅 비어 있어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내가 나다워지고 나날이 나다움을 추구할 때 공허함은 사라진다. 공허하지 않으면 사는 게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으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은 혼자 왔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는 외로운 존재다. 그런 존재가 경험하는 외로움은 필연적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외로움은 괴로움이 될 수도 즐거움이나 충만함이 될 수도 있다. 상담실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를 보면 한쪽이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서로가 모두 외로움을 호소했다. 이때 외로움은 내 속에 내가 없어 상대에게 의존하는 불안정한 감정이다. 의존하는 본인은 외로움에 힘들고 그런 의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부담감에 괴롭다. 이런 관계를 개선하려면 각자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변에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내 속에 내가 단단하게 들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다. 혼자 있으면서 즐거운 사람을 딱 한 명 만났다. 외딴섬 암자에서 10년 넘게 혼자 사는 스님이었다. 살아있는 것은 진돗개 한 마리가 전부였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스님 얼굴에서 외로움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금방 잔치를 다녀온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일상은 단순했다. 새벽 예불을 보고 진돗개와 바닷가를 산책하고 참선하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1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스님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외로움을 새롭게 이해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이들에게
외로움은 괴로운 문제가 된다. 스님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혼자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무엇이 혼자 있는 것을 즐겁게 할까? 그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에 대해 궁금해하면 된다. 자기 자신은 평생 그 속을 들여다보아도 질리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 나에 대해서는 수많은 질문과 답이 가능하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많은 답이 떠오른다. 거기에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더하면 갑자기 진지해진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묻게 되면 나에게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 질문 하나가 과학자를 수도자로 만든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 50이 넘어 인생의 오후쯤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진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공허하지 않은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에 외로움을 즐긴다. 자기 속이 단단한 호두처럼 야무진 사람이다.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고 같이 있어도 어색해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부부라면, 친구라면, 직장 상사와 부하라면, 학교 교수와 학생이라면 건강한 관계다. 내가 외로움에 의연할 때 혼자여도 좋고 둘일 때도 좋은 사람일 수 있다.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 나와 내가 사이좋게 지낸다는 의미다. 관계의 으뜸은 나와 나의 관계다.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있다. 저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나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의뢰받아 집단 상담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해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되었다는 러시아 남자가 집단 상담에 참여했다. 그는 우리말로 농담까지 할 정도로 한국말이 유창했는데 외국인이 집단 상담에 오는 경우는 드물어서 다른 참가자들은 그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참가한 한국 남편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남자가 4~5명의 아내를 들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유독 부럽다는 말을 연발하던 한 참가자가 호기심이 가득한 얼굴로 러시아 남자에게 물었다. 러시아에 있을 때 몇 명과 결혼했어요. 러시아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저씨는 지금 한 사람도 힘들지 않으세요. 모두 박장대소하며 폭소가 터졌다. 그때 한 남자가 뒷머리를 극적이며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러시아 사람도 아닌데 아내를 5이나 더 봤어요. 일제히 이 남자에게 관심이 쏠렸다. 남자는 지금 5번째 아내와 살고 있다고 했다.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5명과 결혼했느냐, 왜 그렇게 많이 결혼했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남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 다른 줄 알고 그랬죠.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상대방이 저에게 원하는 건 다 똑같았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만 사랑해 달라는 거죠. 그럼 그걸 해주지 그랬어요. 그때 알았겠습니까? 지나고 나니 이제야 안 거죠. 5명의 여자가 이 남자를 떠난 이유는 그게 안 되어서였다. 마음만 알아줘서도 안 되었고 사랑만 해줘도 안 되었다. 2가지를 같이 해야 했다. 처음에는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른 여자와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겪는 문제는 똑같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문제였어요.
인정하고 사랑해주지 않은 거죠. 첫 아내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진짜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자신도 상대방도 숱한 세월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나아가 누구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반대로 누구나 미움받는 걸 싫어한다. 애써 노력한 것을 무시당하면 싫어한다. 이런 속성을 알고 한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다. 반대로 한 사람과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와도 제대로 지낼 수 없다. 부부 관계이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거기에 그가 겪었던 아프고 기쁜 경험들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할 수 있다. 생각처럼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서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조금씩은 다르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 이것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러시아 남자의 한 사람도 힘들지 않느냐는 반문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렇게 알게 된 한 사람에게 잘하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5번이나 결혼하고도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한 남편은 그동안 한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한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잘해주는 것이다. 한 사람 속에 모든 사람이 있다. 한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있다. 재미있게 살겠다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보름간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가 백인들만 사는 어느 부촌, 멋진 저택에 살고 있는 교민 회장님 댁에 며칠 머물렀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차나 한잔하자면서 사모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뜻하지 않게 이번 여행에서 최고의 가르침을 얻었다. 저는 내일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사는 40년간 하루도 걱정과 불안 없이 지낸 적이 없었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저랑 달라요. 무엇이요? 여기 사람들은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특별히 좋은 집에 살거나 많은 돈을 벌지 않죠. 처음에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가 단돈 50만 원 가지고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살던 동네의 좋은 부부는 여전히 그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한심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싱글벙글 웃거든요. 자기 집이 없어도 동네 사람들과 와인을 마시며 오늘을 즐기고 주말이면 요트를 빌려 햇살을 마음껏 누리죠. 40년 동안 매일 웃으며 살아요. 저는 그 동네를 떠나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지요. 수영장이 딸린 이 넓은 집에서 살고 아이들도 영국 명문대로 진학하고 남편도 레스토랑을 2개나 운영하는 부자지요.
그런데 40년간 늘 근심을 달고 살아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죠. 하루도 마음껏 웃은 날이 없었어요. 내일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요. 요즘 문득 울적해요. 난 뭐라고 살아왔나 싶어서요. 물질적인 부를 이루어 교민사회에서 출세한 집으로 손꼽히는 교민 회장 사모님의 이야기는 나에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에게 약속했다. 죽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 내일만 보지 말고 오늘만 보면서 살자. 나는 25년째 나와 한 약속을 지키려 애쓰며 살고 있다. 모두 내일을 향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덤벼드는 느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곤 한다. 즐겁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고 아내조차 일 버리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당장 필요 없는 일을 만들고 쓸데없는 짓을 벌이며 돈도 안 되는 일에 돈을 써가면서 하는 괴짜 친구여 남편이었다. 그래도 굽히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오늘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가 나를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었다.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욕구를 무시하고 나만 쾌락을 느끼며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위에서 무엇에도 통제받지 않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행동에 내가 흔쾌해지는 일상을 사는 것이다. 재미있게 살기 위해 내가 제일 먼저 버린 것은 고정된 직장이었다. 고정된 월급을 받는 직장은 좋든 싫든 나를 고용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나를 나답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명함을 버리고 나니 나는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일이 N개만큼 많다는 의미의 N잡너라는 말이 유행할 때 누가 나를 엿보고 이 말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나조차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누가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 알겠는가? 나는 언제부터인가 오늘 하루만 살 것처럼 살아가는 N잡너로 살고 있다. 언젠가 정형외과 원장으로 있는 친구가 나를 만나자마자 서원아, 너 지금 죽을 수 있냐? 라고 물었다. 나는 누군가 그렇게 물어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응, 난 지금 죽어도 좋아 라고 말했다. 내 친구는 하루하루를 의사로 충실하게 살던 사람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린 두 딸과 놀아주며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새벽 2시까지 오늘 본 환자들의 차트를 검토하고 난치병에 대한 외국 학술지와 동향을 분석했다. 틈이 나면 서울에 올라가 최근 의학 동향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명의로 소문이 자자했다. 언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하루를 꽉 채운 장인으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 나는 친구의 물음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서 친구와 나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생각했다. 누가 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친구나 매일 다른 일을 흥분하며 하는 나나 똑같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련이 남지 않고 후회가 남지 않는 하루를 사는 것이다. 150년 전 철학자였던 쇼펜하우는
우리는 인생의 4분의 3을 남의 인생을 살다가 나머지 4분의 1은 내 인생을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죽는다는 말을 남겼다. 나는 자주 이 말을 내 식으로 바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인생의 4분의 3을 복사본으로 살다가 나머지 4분의 1을 원본으로 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죽는다. 50대를 살아보니 재미있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재미있게 사는 게 아니었다. 재미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다 보니 재미있고 하다 보니 행복한 것이지 재미있게 살겠다고 힘을 주면 재미없는 삶이 된다. 오늘 하루만 살자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삶, 물질적인 부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데 걸림이 없을 정도면 고마워하는 삶은 잘 죽기 위한 1등 상품이다. 오늘만 살며 재미를 느끼다가 가볍게 세상 소풍을 마치고 싶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